자, 복팔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미미입니다. 저는 꼬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나니아 옷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프랑켄슈타인. 꼬조의 프랑켄슈타인. 이게 약간 고전이 우리가 막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을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아는 것도 많고 그런 고전들이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게 프랑켄슈타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흑백 영화의 장면밖에 안 떠올라요. 맞아요. 저는 얼굴에 막 그 뭐야 박음질돼 있는데. 두치와 뿌꾸 응. 거기에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 나오잖아요. 어디에? 그런가요? 두치와 뿌꾸라는 몰라요. 두채복부가 뭐야? 죄송해요. 만화예요. 죄송해요. 젊은 약간 청취자가 계시기. 제 기억은 그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좀 처연한 느낌의 괴물이다 느낌으로 남아 있고요. 네. 심지어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하고 섞여가지고 어, 지킬 박사와 프랑켄슈타인으로 내가 거의 기억하는. 비슷하긴 하죠. 내용이 둘 다 약간 공상과학 소설이고. 자, 미리 질문 드려갑니다. 왜 요즘 이 시기에 오늘 프랑켄슈타인입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번 복파 플러스 할 때 리딩 더 타임스 그 책을 네. 소개해 주시고 복팟에서도 그 책을 다루면서 뭐죠? 예전 책을 한번 읽으면 요즘 책을 한번 읽으면 예전 책도 한번 읽어라고 그런 내용이 있지 리딩 더 타임스 않았나요? 그런 얘기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최신 책을 요즘에 막 트렌디한 걸 할까 하다가 그 구절에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고전으로 한번 돌아가자 해서 선택한 것도 있고 사실 요즘 문학 작품들이 출판사 그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퀴어 SF 아니면 안 팔린대요. 아니면 뭐 여성 작가 관련 책 그래. 아니면 안 팔리는데 그 SF의 원조격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이 정말 좀 잘못 알려진 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괴물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그렇지. 분도 되게 많고 아니에요?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이고요. 괴물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내용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과학의 발전을 믿는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인간을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남성 작가일 것이다, 작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19살에 뭐? 영국 여성 이게 뭔 작가인 말이야? 메리 19살이라고? 네. 메리 쉘리. 셸리라고? 네. 그래서 좀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요즘 말로 하자면 금수저예요. 근데 이제 부자라서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지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영국의 최초의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 몇 년도? 연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1700년대 말에 태어났거든요. 누가요? 그 작가 메리 셸리가. 그 아버지는 그 1700년대 중반에 살았던 아니 활동했던 분이겠죠. 20세기나 19세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또 다 충격인데? 네. 그래서 고전이잖아요. 아니 고전. 지금 18세기라고? 그렇죠. 네, 네, 네. 대박 충격. 네. 정말 옛날 책으로 골라왔죠. 그리고 아, 엄마가 그래? 되게 유명한 그 영국에서 최초의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메리 울프 크레스턴이라고. 아니 18세기에 또 페미니스트가 있었어요? 네, 그 다 거의 충격. 이제 뭐 페미니즘의 연보를 계보학을 배울 때 거의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 1792년. 네, 네. 그러고 나서 프랑스 혁명 선언문 이런 걸 읽어보니까 그게 다 뭐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인간의 권리에서 여성의 권리는 쏙 빠져 있다. 요런 지적을 한 사람이 이제 메리 셸리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자동적으로 뭐 듣고 자라는 게 많았겠어요. 그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빨리 죽기는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또 이제 어머니가 쓴 책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배우고 자라지 않았나 싶고요. 이 두 부모가 참 앞서갔던 게 사르트르랑 시몬 보부아르처럼 일종의 계약 결혼을 하는 거예요. 18세기에?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둘이 사랑은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 우와. 근데 우리가 자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는 하자. 근데 따로 살아요. 독립적인 활동을 생활을 했던 그 시기에. 18세기에. 그렇죠. 굉장히 선구적인. 멋있다. 네. 이야 신통하다. 그리고 그 셸리가 남편의 성이거든요. 그 남편이 퍼시 셸리라고 그 대표적인 영국 낭만주의 시인이에요. 근데 사실 첫 관계는 불륜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은 이미 유부남이었는데 이제 이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같이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자살을 하면서 이제 정식 부인의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자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메리 셸리 때문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와. 그러면서 이제 남편 성을 따라서 현대에는 메리 셸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당시가 사실 그 여자가 책을 쓰는 게 거의 불가능했던 시기였는데 남편이 시인이다 보니까 아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요. 그래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도 이거 내용이 너무 좋다. 너가 한번 출판을 해봐라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자기가 아는 인맥들을 끌어모아서 출판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이 나왔을 때는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책을 내면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익명으로 책을 냈대요. 근데 익명으로 책을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인 윌리엄 고드윈이 썼다고 추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문체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첫 초판을 내고 15년 뒤에 다시 책을 내거든요. 그러면서 일부러 윌리엄 고드윈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라고 헌사를 써요. 우리 아빠가 쓴 거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티를 내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재밌어? 재밌죠. 이야. 이 작가가 굉장히 좀 작가 극적인 생애만으로도 삶을 네, 영화가 따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은 아니었고 애인이었던 퍼시 셸리가 바이런 들어보셨죠? 시인 바이런이 바이런. 살고 있는 스위스 별장에 놀러를 갔대요. 근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우리 모여가지고 그러면 무서운 얘기 만들기 놀이나 할까? 하면서 네. 아니 우리 옛날에 저 시골에서 다 많이 하던 그쵸? 그런 얘기를 다 비슷하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런이랑 바이런의 주치의 의사랑 퍼시 셸리랑 메리 셸리 이렇게 네 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메리 셸리가 만들었던 이야기인데 남편이 이야기 재밌는데 우리 한번 책으로 출간해보자. 내가 밀어줄게 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때 바이런의 그 주치의사가 만들었던 이야기가 뱀파이어 드라큘라라는 이야기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스위스 별장에서 많은 일들이 그러네요. 있었죠. 지금 바이런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야? 네, 같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다. 줄거리도 안 나왔는데. 재밌죠? 이야. 이게 내용이 총 3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8세기 소설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유토피아라는 소설도 그렇고 그런 게 유행이었나 봐요. 일종의 액자식 구성이죠. 처음에는 다른 나레이터가 얘기를 해요. 내가 막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누구누구가 어떤 사람이 막 물에 떠밀려 내려와가지고 구해줬거든. 그러면서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누나 하면서 이제 막 누나한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여기 편지를 쓰는 그 선언이 일종의 이 주인공의 모습을 예고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적인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북극이라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화성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는 미지의 세계에 내가 최초로 도달하고 싶어. 나는 해낼 수 있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어라는 그 뭔가 정복욕도 있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근대적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한 그 편지의 주인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렇게까지 결심을 할 사람이면.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지만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 그런 인간의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북극에 거의 다 와갔는데 이렇게 떠다니는 사람을 구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랑 친구가 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쭉 듣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부가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유년 시절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괴물을 발명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2부는 괴물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괴물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3부에서는 이제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이 서로 복수를 하고 막 혈극을 펼치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만든 존재하고 싸워요? 네. 왜 하나도 모르겠지? 나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또 아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또 모르겠고 이것이 또 고전의 묘미죠. 그래서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되게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요. 뭐 아버지도 너무 자상하고 엄마도 너무 자상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되게 참한 소녀 한 명을 입양을 해와서 이제 사촌 동생처럼 같이 기르고 미래에 이제 너희 결혼해라 이렇게 정혼자도 지어주고 근데 둘이 또 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엘리자베스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되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과학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엔 연금술로 시작을 했다가 자연 철학에 빠져서 이렇게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좋은 지도 교수를 만나요. 그래서 너 이거 한번 열심히 연구를 해봐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점점 꿈을 키우는 거죠. 나는 인조인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 지식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근대인의 상징 인물이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보다 나보다 키가 조금 더 크고 나보다 조금 더 잘생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학사예요. 대학생인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았던 거죠. 만들고 봤더니 너무 흉측한 거예요. 만들었다는 게 시신을 갖고 만들었어? 아니면 그냥 인공물로 만든 거야? 인공적인 과학 지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신을 만든 갖고 거예요. 꺼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 인형이야 그러면? 뭐 움직이는 로봇인데 이제 좀 사람같이 생긴 뭐 그런 거라고 로봇으로 보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런 개념인 거죠. 아예 새로운 물질로 만든 거예요. 인간 육체가 개입되지 않았구나. 네네. 너무 마음대로 생각했네 나 그냥. 몰라봤다 미안해서 진짜. 그래서 만들고 보니 너무 흉측해서 그냥 그대로 버리고 나와요. 2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고향 마을에서 편지가 옵니다. 막내 남동생이 죽었으니까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었거든요. 고향으로 막 가는 길에 뭔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요. 풀숲에서. 그래서 직감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만들고 버렸던 괴물이 내 남동생을 죽인 것 같아.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런 강렬한 갑자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을에 갔더니 이미 진범을 잡았다고 막 재판을 해요. 근데 그 진범이 이 프랑켄슈타인 가족들과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를 하던 하녀, 엄청 착한 소녀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사형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은 분명히 이거는 내가 만든 괴물의 짓일 거다. 그냥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거야.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물을 어떻게든 만나서 내가 한번 크게 혼을 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2년 동안 버렸던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2부에서 괴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괴물이 내가 정말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왜 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버렸냐. 나는 정말 인간으로서 나도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근데 쉽지가 않았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2년 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랬는데 이 괴물 이야기가 굉장히 측은해요.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는 괴물이 좀 악한 인물로 그려지기도 하고 했지만 읽다 보면 괴물의 마음에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 처음에는 뭐 선도 악도 잘 몰랐던 그런 상태인데 외모가 흉측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고 나서도 외모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고 내가 뭐 떨어진 뭐를 주워줘도 나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고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다가가도 나는 늘 외면받고 그 사람들 무리에 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한 아이, 선입견이 없는 아이는 나를 그래도 좀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만든 프랑켄슈타인의 어린 남동생을 만났는데 이 남동생마저도 나를 막 괴물 보듯이 취급하고 악마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목을 조르게 됐는데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프랑켄슈타인의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다 나를 만들고 버린 그 프랑켄슈타인 때문이야. 어차피 잘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프랑켄슈타인한테 다시 인정을 받고 나도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과 아니야. 모든 게 이 나를 만든 그 창조자의 잘못이니까 걔도 이렇게 나처럼 상처를 받아봐야 돼.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괴물이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되게 외딴 오두막에 살아요. 이게 다 2년 사이에 일어난 일로 하는 거야? 살면서 죄를 누명을 쓰고 산속에 피신 와서 사는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지는 않고 이제 자기가 몰래 늘 지켜보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이 너무 가난한데 너무 자기들끼리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선해지고 싶다. 나도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도 저들의 일원이 되고 싶어라는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가족마저도 이 괴물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내가 큰 결심하고 커밍아웃을 해야겠어 했는데 그 가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으니까 이 괴물이 받는
상처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나를 만든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가서 책임을 져달라 해야겠다라고 찾아가요. 갑자기 조커 같다. 영화 조커. 뭐 악인이 어떻게 그런 되는지. 것도 조금 있죠. 네, 유사한. 맞아요. 네. 근데 그 저 같으면 차라리 그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가서 너가 2년 동안 나를 방임했으니 뭐 돈을 달라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 책임져 달라라고 할 것 같은데 이 괴물이 하는 말이 난 너무 외롭다. 근데 인간들은 나를 껴주지 않으니까 나랑 같은 존재의 여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마치 이제 처음에 신이 아담을 만들고 이브 하와를 만들어 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얘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얘가 계속 내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 가족을 다치게 하고 내 친구를 다치게 할 거야. 얘 요구를 들어주는 게 맞겠지 해가지고 이제 막 여자 그 괴물을 만들려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자를 만들어준다 한들 이 둘은 사이좋게 지낼까? 그리고 이 여자도 내 말을 들을까? 얘가 더 사악한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둘이 이렇게 뭐 자손을 만들면 그 끔찍한 악마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는 너의 요구를 못 들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괴물은 더 억울한 걸 만들어줄 것처럼 하더니 그래서 너 네 결혼식 첫날 밤에 두고 보자. 내가 꼭 나타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고 또 잠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켄슈타인은 늘 불안해 사는 거죠. 내가 그 사랑하는 어린 시절부터 정혼자였던 엘리자베스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괴물의 위협이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프랑켄슈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가족들도 이 아들이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이 약혼자가 늘 자기를 피하는 것 같고 하니까 다들 이제 파멸의 길로 가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혼식 날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요? 책을 읽어보시면 우와. 여기서 끝낸다고? 너무 재밌다. 봤을 텐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날 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제 책인데. 그렇죠. 뭐 미미님 뭐 알고 있었어요? 뭐 아는 것처럼 표정이 그래? 아니요, 저도 늘 만화 영화에서만 접했지 실제 책은 완독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느낌이 알고 있었어요? 난 너무 아니요. 하나도 네. 몰랐는데. 네. 이게 또 고전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또 커서 읽으면은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이 워낙 고전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데요. 이 시대가 이제 막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좀 격한 노동운동 같은 거를 뭐 러다이트 운동이나 그런 그렇지. 것들을 많이 벌였었죠. 그래서 기득권들이 쟤는 악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악마가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이고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악마가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야. 너희가 악마로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악마가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면 이 구조 조정 그죠? 전체 네.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 괴물이라는 존재가 그 타자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류에 껴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편견과 선입견으로 배제부터 해버리는. 그래서 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사실 여기에 뭐 흑인을 넣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죠. 좀 현대 사회에서는 뭐 조선족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작가가 썼기 때문에 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해석이 되는데 이 프랑켄슈타인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내가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결심이 사실 내가 신이 되어 보겠다 이런 결심도 되지만 내가 남자지만 여성의 역할까지 해보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여자의 도움 없이 낳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이 이제 여성의 역할을 지우려고 할 때 끔찍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여성의 역할을 한 건데 뭘 지우는 거야 이게. 제가 못 알아들었네. 여자가 없어도 남자들로 만든 그 유기체가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가 되는가. 네. 그런 뭐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신분석학에서도 많이 쓰겠다. 많이 씁니다. 여성주의 그 정신분석학 관점에서도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고. 논문도 꽤 있겠는데요. 네, 굉장히 많죠. 네, 비평도 많고. 꼬조님 근대 과학의 어떤 성과에 그쵸. 대해서만 찬양하던 시기에 네. 이미 근대 과학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그쵸, 뭐 네. 그렇게 볼 수도 경고하는. 있겠고. 이야 굉장히 포스트 모던한데. 네, 그래서 이게 그 무서운 뭐 고딕 소설이라고 하죠. 고딕 소설이면서 최초의 SF 소설이라고 불리는 게 그런
문명의 발전에 대한 인간의 믿음에 대한 경고 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발전하는 시작하려고 정점에, 하는 네. 시점에 그냥 확 그렇죠. 얘기를 해버리네. 그리고 이 작가가 또 대단한 게 이 소설이 제일 대표적이기는 한데 좀 덜 알려진 소설 중에 최후의 인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멸망하고 한 명만 딱 살아남는 그런 상상을 또 그때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재평가되고 있죠 요즘에는. 내가 좀 지금 연표 찾아보니까 이분이 활동한 시점은 19세기 초반이더라고. 네. 태어난 게 97년, 1797년이니까 네네. 18세기에 마르크스 활동할 때쯤인 것 같아. 와, 이야 메리 셸리? 네, 이야, 나 지금 깜짝 놀랐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그 작가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고 이 소설도 길지 않거든요. 그 3부로 딱 돼 있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금방 읽으실 거예요. 저는 메리 셸리도 놀랬지만 그걸 선정한 선구안을 가진 우리 꼬조. 이야, 맞아요. 안 꼬조. 이야, 선관. 대단하다. 어떻게 찾아냈어? 옛날에도 그저 뭐지 저 작가 이름 많이 쓰던 친구 있지 그 친구. 누구요? 그 저기 페소아. 맞아요. 패스와. 네. 페소아 얘기야 여기도 내가 알아. 여기서 알았거든. 알고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저도 얘기들. 패스와 작가는 저기 꼬조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꼬조 덕분에 진짜 그러니까. 뭐랄까 이 격상되는 느낌이랄까 네, 뭐가 거기 높아지는. 꼬조님 오늘 대단했어요.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은 사실 그 스피박이라고 네, 탈식민주의 스피박. 여성 비평을 하시는 분이 쓴 되게 유명한 비평서가 있어요. 3명의 여성의 텍스트라는 책에서 이제 제인 에어라는 작품과 제인 에어를 다시 쓰기 한 드넓은 사르가소 강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그거랑 요 프랑켄슈타인이랑 이렇게 세 텍스트를 그 탈식민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에서 비평을 하는 그 여성주의 비평에서는 되게 고전적인 그런 논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대학 강의를 한다면 꼭 다루고 싶은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야. 하평방님 혹시 뭐 저 너무 매료되고 너무 빨려 들어가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꼬조. 네. 와 너무 멋지네요. 한번 주말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